현재 한반도 평화포럼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키와 몸무게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1998년 3월부터 제11대 통일부 차관, 명지대학교 개건교수,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국가정보원 원장 통일특별보좌역, 그리고 2002년에서 2003년 2월까지 제29대 통일부 장관, 그리고 웬일입니까 이거? 제30대 통일부 장관에다가 원광대 총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세계 석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세 개짜리 붙일 수 없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석학이 못 됩니다. 예. 그럼 박학으로 하겠습니다. 박학.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예. 박학다식한 이런 식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정세현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이게 북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저께 누구라고 내 이름은 검명할 수 없지만 너무 못하시는 분이 한 2번 있더구만요. 네. 예. 좀 안쓰럽대. 어제는 너무 못한 분이 좀 못한 걸로 돋보이고 네. 또 잘한 분은 또 잘한 걸로 돋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토론도 양강구도가 좀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토론도 양강. 못하는 걸로 강하고 네. 잘하는 걸로 강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여지없이 유승민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한테 송민순 쪽지를 얘기했는데 후배 장관이죠? 누가요? 송민순. 그렇죠. 노무현 정부 말년이니까 그분은. 네네. 저는 노무현 정부 초에 통일부에 있었고 그분은 노무현 정부 말년에 외교통상부 장관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통일부에 있을 때는 그분이 안보실장으로 예. 계실 때입니다. 그분이 육자회담 대표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하면서 사실은 2005년 9월 19일 날 나온 네. 9.19 공동성명. 네. 그게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러시아 모든 나라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완벽한 로드맵이다라고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주역이었었어요. 사실은 네. 그 당시에 그 9.19 공동성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그렇죠. 네. 정동영 장관 그리고 시절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 4시간 면담한 이후에 그 9.19 성명도 나왔죠. 9.19 공동성명, 그렇죠. 이제 2005년 6월 15일 날 평양에 올라가서. 네. 저도 그때 그 고문 자격으로 같이 갔었습니다만은. 그래서 6월 17일 날 정동영 장관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죠. 근데 그때 9.19 공동성명까지 논의가 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한테 했던 얘기가 2가지입니다. 네. 맨 처음에 발언했던 것은 그동안에 남쪽에서 쌀과 비료를 보내줘서 우리 인민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이거를 내가 우리 인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니 꼭 남쪽에 전해 주십시오. 남쪽에서 쌀과 비료를 보내놓으면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 하는 소문이 돌아다닌다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배급을 해주고 다시 걷어간다든지 또는 군인들이 뺏어간다든지 하는 네. 이 얘기가 또 안 온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 그게 첫 번째였었고 2번째가 육자회담에 곧 돌아가겠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육자회담에 2005년 6월 중순쯤 되면은 북한이 육자회담에 빨리 들어오지를 않고 뭔가 밖에서 미적거리면서 자기네들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철될 때까지는 회담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때를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곧 육자회담에 돌아가겠다. 북한 표현으로 인차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인차 돌아가겠다. 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9.19 공동성명까지 거기서 틀이 짜여지진 않고 네. 그건 나중에 이제 9월 달로 넘어가서 우선 첫째 남북 간에만 합의가 돼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미북 간에도 합의가 돼야 되고 그것도 한미 간에 그 다리 한미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다리를 놔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9.19 공동성명은 그때 이제 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한테 직접 들은 거는 자리에 딱 마주했고 50분이 원래 예정된 면담 시간이었답니다. 근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니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러면서 어찌하여 통미봉남합니까? 통미봉남. 네. 미국하고만 대화하려고 그러고 남쪽은 봉쇄하고 그때 웃더라는 거예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럼 우리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거의 5시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좋아서 아마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인차 육자회담에 나갈 것이다 하는 예고를 하고 그 이후로 분위기 조성이 되고 육자회담이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단 이래 아마 그 시기 2-3달 동안은 미국에서 우리한테 오히려 어떻게 돌아가냐 북한이 무슨 생각이냐 이렇게 정보를 오히려 습득했던 기간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6월 달에 그렇게 간 뒤에 8월 15일 8.15에 북측에서 또 상당히 많은 수의 방남단 와가지고 현충원에도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충원에 참배를 굉장히 하고.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죠. 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경주에도 다녀오고 경주에도 다녀오고 하면서 그때 남북 관계가 굉장히 뭐랄까 화해와 협력을 향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닫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장관님,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게 육자회담이 도대체 뭐고 9.19 성명이 우리 역사에서 왜 중요한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육자회담은 2003년 8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원래 회담이 시작된 것은 2002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한국 정부에다가 통보를 해왔어요. 북한이 94년 클린턴 정부하고 체결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것을 이행은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플루토늄 폭탄을 만드는 것을 중지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네. 그런데 플루토늄은 아닌 것 같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좀 수상하다 하면서 한국 정부로 하여금 남북 관계를 좀 속도 조절을 하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2002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한미 간에 상당히 좀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남북 관계를 좀 속도 조절을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증거를 내라. 증거가 있어야 뭐 속도 조절하든지 북한을 압박하든지 북한을 공격하든지 할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미국에서는 구체적인 물증은 없고 심정이 확실하고 몇 가지 방증 자료는 있다 하는.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 같다는 것은 핵물질을 만드는 것 같다. 예, 우라늄. 예. 네, 우라늄을. 그러니까 그거를 캐 가지고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에 넣고 계속 전기로 돌리면 그것이 이제 정제가 돼서 순도가 93% 내지 95% 되면 바로 그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우라늄 폭탄을 만들기가 쉬우니까. 근데 약간 그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걸고 부시 정부가 북한을 이제 압박해 들어갈 때 우리 정부가 참 곤혹스러웠었습니다. 네. 증거도 없이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남북 관계도 상당히 제약을 받았는데 2003년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이 처음에 오자회담을 하자고 그랬어요. 어디를 빼는 겁니까, 그러면? 러시아를 뺀. 그러니까 러시아를 뺀.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 북한은 좀 문제를 일으킨 나라니까. 그리고 중국. 오자회담을 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북한이 그걸 거절했어요. 네. 북한이 거절을 하고 회담에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달에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네. 서울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신라호텔에서 장관급 회담을 했는데 북쪽 대표를 설득을 했죠. 그때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저쪽은 김영성. 아, 김영성. 그러니까 얼굴 좀 이렇게 좀 잘생기시고 핸섬하게.
그 사람 때문에 나 손해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을 이제 밖에 같이 나가면은 그 우리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아주머니들이 미남 아저씨라고 부르고 나는 뭐 북한 사람, 내가 오히려 북한 사람이죠. 근데 약간 그때 오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이게 미국이 지금 회담을 열자 할 때 빨리 나와야 된다. 네네. 당신 내가 결벽하면은 거기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뭔가 지금 받아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받아내는 것도 회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밖에서 이렇게 때만 쓰면 되겠는가 해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오자회담이 아니라 육자회담에 돌아오는 쪽으로 얘기가 돼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 하나를 보탠 겁니다. 네. 그래서 육자회담이 바로 됐습니까? 8월 달에 열리죠. 8월 달에. 근데 이제 북한에서 처음에 오자회담을 거부하는 이유가 간단했었어요. 중국이 이미 미국 편이다. 네. 중국도 못 믿었군요, 그러니까. 못 믿었죠. 북한의 입장으로.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당신네 편을 들어주는 게 중국인데 네. 중국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가. 차라리 그렇게 불안하다면 러시아를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이렇게 북한 편을 들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아이디어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북한한테 상당히 네. 설득력이 있었는지. 하나의 안전판이 될 수 있었고 그렇죠. 육자회담이 나오는. 육자회담을 북한이 역제하는 식으로 해서 8월 달에 네. 회담이 열립니다. 그 육자회담이 그러니까 8월이 2003년? 2003년이죠. 2003년 8월. 2003년 네. 8월에 2003년 8월에 육자회담이라는 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건 남북한 네. 그리고 미일 중러 이렇게 네 나라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쭉 베이징에서 그게 처음입니까 육자회담? 그렇죠. 네. 네. 2003년 8월 달. 8월 달에 8월 27일일 겁니다. 처음 열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차수를 거듭보면서 2005년으로 넘어갑니다. 네.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한 정도로 그 회담에서 접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상당히 이때 관심도 많이 받았고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뭔가 돼가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측 수석 대표가 손민순 네. 당시에 외교부 차관보입니다. 차관보였었는데 그 미국과의 관계도 비교적 좋죠. 본미국장 출신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거중 조정자가 필요해요. 네네.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이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하겠습니까? 또 북핵 문제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권한은 없지만 결정권은 안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최대 피해자가 한국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그렇죠. 문제이고 거기는 뭐 그렇게 절박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핵 문제는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 네. 미국이나 중국한테는 해결되면 좋고 안 돼도 뭐 그게 크게 손해볼 거 없고 러시아, 일본은 글쎄 그 뭐 해결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좋고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거중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북한한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는 쌀과 비료입니다. 예. 네. 그 대북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 북핵 문제를 푸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어요. 북한에게 어쨌든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도 주고 우리가 그래서 성의를 다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마음을 좀 녹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 햇볕 정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쪽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노골적으로 묻지 못하지만은 이게 내년에도 이런 쌀과 비료가 지원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네. 장관님 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건너뛰어서 그래서 이제 9.19 성명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9.19 성명대로 됐으면 됐는데 이게 이제 깨진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방코델타 아시아 그 문제를 치고 나왔잖아요. 그게 좀 저는 좀 유감스럽던데. 예. 사실은 그게 이제 9월 19일 날 합의서가 발표가 되지만 네. 그러기 전에 9월 15일 며칠 동안 한 2, 3일 회의를 쉬고 있었습니다. 네. 쉬고 있는데 9월 15일자 우리 신문에 조그맣게 북한이 그동안에 위조 지표를 그려가지고 네. 해외에서 돈 세탁을 한 뒤에 그걸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데다가 저금을 해놓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미 재무부에서는 장차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곧
실행하려고 한다는 짧은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로 그것이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다른 데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는 퍼나르질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나 보다 싶었는데 9월 19일 날 그 9.19 공동성명이 나오고 나서 그 이튿날 9월 20일 날 바로 미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에 저금해 놓은 북한의 돈 2,500만 달러는 내주지 마라. 그걸 만약 내주면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는 이제 미국과 거래를 포기해야 된다 하는 식의 협박이죠. 제재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반발하면서 9.19 공동성명 다 좋았는데 말하자면 9.19 공동성명대로만 되면은 북한도 핵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날 미국이 뒤집는 걸 보면은 처음부터 이 합의를 이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 반발해가지고 핵 활동을 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핵실험을 해버립니다. 2006년 10월 9일 날. 네. 그 대목에서 제가 요즘 대선 TV 토론에서 어저께도 그 얘기 나오던데 안철수 후보가 그거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대요. 2006년 10월 달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1차 시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책임이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시간적으로는 그게 노무현 정부 시기지만 그러나 사건의 그 전말을 보면은 그 전날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평가를 받는 9.19 공동성명에 미국,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모두가 다 만족해가지고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걸 합의해놓고 그 이튿날 BDA 방코델타 아시아 2,500만 달러 그 송금을 갖다서 못하게 하는 미국의 조치 때문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핵실험을 하겠다고 그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때문에 그런 핵실험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전혀 인과관계도 연결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분은 이런 것까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네. 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지금 경남대의 김모 교수도 있잖아요. 아니 김근식 교수도 있고 뭐 백학순 박사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런 걸 갖다서 상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 핵실험은 1차 핵실험은 부시 정부가 북한을 자극했다고 그럴까?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비대위 동결 그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러면서 9.19 성명이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폐기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9.19 공동성명의 내용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까? 첫째 9.19 공동성명 1항을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네. 물론 북한이 비핵화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밑에는 1항 중에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1항이라고. 1조에 이제 1항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고 2항이 그 밑에 있는 것이 미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가요.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 이른바 그것은 크게 말하면 그게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조항은 첫째가 미북 수교. 두 번째가 일북 수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게 1항이면 2항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 수교도 해주고 일본도 북한과 수교하겠다 그랬었어요. 3항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4항이 53년 7월 27일 날 체결된 정전협정. 그걸 평화협정으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규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5항은 그동안에 서로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하자. 그래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자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행동하고 동시에 약속을 하면 그럼 반드시 이행하자 하는 동시 패션으로 하자. 네? 동시 패션. 그렇죠. 그 약속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세계 언론이 이것은 소위 노스 코리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완벽한 로드맵이다 한 평가를 했어요. 거의 유일한 합의사항. 그렇죠. 그거를 그날 깨버렸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좋다 말한 정도가 아니라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 때 아까 잠시 빠뜨렸는데 그게 북한한테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당신네가 너무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피곤하게 만들어서 미국도 협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그중 조정을 할 테니까 앞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 수준을 낮춰라. 응? 합리적으로 협상을 해야지.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쪽에 수긍을 하면 그걸 가지고 미국을 다시 설득을 해서 우리가 북한을 이런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미국도 무턱대고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식의 협상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중국한테 이게 우리가 이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결론 냅시다 해서 만드는 것이 9.19 공동성명이고 네. 그거 만들 때 당시에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우리 즉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뭐 그 회고록은 좀 별개의 문제고. 네. 자, 그런데 제 기억으로요. 9.19 공동성명에 나온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미 수교, 북일 수교, 그리고 경제협력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시도가 2000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가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9.19 성명 내용에 나온 내용대로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엘고어가 당선이 됐으면 클린턴이 평양에 갔다. 그러면 그것이 한방 해결됐다. 그런데 이 운명이 비껴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간 것은 그 전에 북한의 조명록 그 차수 예.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평양에 가서 이제 클린턴을 만난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갔지만은 사실은 그게 올브라이트의 방북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그렇죠. 방문 행보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10월 25일로 기억을 하는데 10월 25일 날 백화원 초대석까지 와서 김정일 위원장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한테 했던 얘기가 회고록 마담 세크리터리 페이지 465. 465. 465. 마담 세크리터리. 세크리터리. 예, 마담 세크리터리. 시크리터리가 아니라요. 나 갑자기 무슨 비밀스러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세크리터리. 세크리터리. 예. 예, 마담 세크리터리.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입니다. 네. 냉전이 끝나고 나서 남쪽에 있는 미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것이 우리를 하여튼 위협하고 무슨 견제하기 위한 그런 무장력이었었다면 냉전이 끝난 뒤에 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소위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자 역할. 예. 거기 영어로 보면 play stabilizing role이라고 했어요. 네.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한테 미국이 우리와 수교만 해준다면 남쪽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미 해놨습니다. 네. 그게 92년 1월 22일 날 얘기예요. 네. 그 당시에 김일성 생전이지만은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도 만들고 유엔에 동시가입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북한에서 당시 국제비서였던 김용순을 뉴욕으로 보냅니다. 여기 보내가지고 미 국무부 부장관 아놀드 켄트를 뉴욕으로 불러내가지고 획기적인 제안을 했어요. 네. 수교만 해달라.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군은 통일된 뒤에도 조선반도에 한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산과의 역할은 바뀌겠지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부시가 그걸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으로는 미국은 불구대천의 원수 아닙니까? 네. 근데 불구대천의 원수와 수교를 맺겠다. 이건 엄청난 변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구대천의 원수는 그러니까 수교를 안 하고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원수인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지만은 당신네가 우리하고 수교만 해준다면은 미군이 있는 조건에 얼마든지 수교를 할 수 있다. 미군 안 나가도 된다는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얘기를 미국에 건네놓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2000년 10월 25일 날 또 해요. 네. 김정일이 올브라이트에게. 올브라이트한테.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그게 이제 클린턴 정부 말년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런 얘기까지 했고 아까 정의원 말씀하신 대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갈 수 있었으면은 거기서 그런 조건으로 북미 수교, 미북 수교 문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그렇죠. 일본과 또 북한이 수교를 하고 일제배상금 그걸 또 일본이 다 주고 그리고 남북 철도도 연결하고 그리고 정재원 협정을 평화협정으로도 바꾸고 그렇죠. 불가침 선언하고 그리고 북핵 완전 영구 불능화 이것도 하고 참 그랬으면 아니 그러니까 좋았을 텐데.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올 수 있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려니까 뭐 도둑이 되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고가 그렇게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요 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동교동.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인사 가면 한 50분 정도 강연을 하세요. 남북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브라이트가 갔던 얘기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참 우리 민족이 박복하다. 그리고 천추의한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글쎄요. 근데 또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94년에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이 될 뻔하다가 김일성 사망으로 그게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그 정상회담 준비를 했었어요. 네. 한 보름 동안 진짜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했는데 정상회담 이명박 때 통일비서관 했던 분은 거기서 얻은 업무를 가지고 NLL 막 이런 것도 폭로하고 그러던데 그런 일을 안 하셨죠? 근데 이제 그때 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참 이게 내가 운이 좋다. 네.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가지고 통일 문제를 쭉 이렇게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 담당 비서관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역사적으로. 그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잘 되기를 바랐었는데 아니 뭐 7월 9일 날 12시 방송에 난 12시 방송에 7월 8일 날 새벽에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그 뉴스가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상회담만 됐으면은 그야말로 경제와 안보를 바꾸는 그런 남북 간의 협정이 맺어졌을 거예요. 6.15 공동선언하고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우리의 입장으로는 지리실 김일성 생전에 하는 게 제일 좋고 제일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일 있을 때 뭔가 획기적인 걸 마련해야 되고 하는데 그 두 기회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잃어가고 있는. 근데 또 오리라고 난 봐요. 그래서 그때 94년에 그때 제가 참 한탄을 하기를 우리 민족의 운명이 여기까지인가라는 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6년 후에 정상회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9.19 성명. 요 대로만 사실은 남과 북이 그리고 미일 중러가 좀 도와주면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일 중러가 도와줘서 통일되는 건 물론 마지막에는 그것이 충분 조건이에요. 네네. 그들이 방해를 하면 못 합니다. 그러나 남북이 통일되려면은 남북이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남북이 소위 통일 구심력이 커져야 됩니다. 네. 그 방법은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한반도 경제 통일,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으로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하고 군사적으로도 한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94년 그다음에 2000년 10월달 2000년 11월쯤 클린턴 대통령이 갔으면 아마 11월쯤 갔겠죠. 그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가 올 뻔했던 기회가 지금 떠내려갔는데 3세 판이라 이제 네 번째 판이군요. 아니요. 앞으로 김영삼 대통령 때 정상회담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클린턴이 평양에 갔으면 그렇죠. 참 대박 났을 걸.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통일 대박. 그리고 9.19 성명이 지켜졌으면. 그렇죠. 이제 그거는 바로 대박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은 그건 상당히 긴 프로세스인데 9.19 공동성명이 지켜졌으면은 나중에 결국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통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큰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토대는 됐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남과 북이 이렇게 가깝게 있으면서 대화하면서 합의를 하고 이랬던 방법이 결국은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그 방향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죠. 근데 이명박근혜 정권은 정반대로 거꾸로 갔어요.
지금 한 라인도 끊어지고 뭐 남북 교류는 뭐 완전히 지금 뭐 차단되고 금강산 개성공단이 지금 뭐 폐쇄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대,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쟁자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조업 재개에 대해서 뭐 그 시비를 거는데 유엔 제재는 어떻게 하고 즉각 재개한다는 거냐 하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하지만 그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피해간다기보다는 얼마든지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분명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시절의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금강산은 그대로 놔뒀지만은 금강산도 그대로 있죠. 그러나 개성공단의 기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그대로 그냥 온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다시 녹이 쓸고 있죠. 녹이야 쓸고 있지만 가서 그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될 거고 네. 또 필요하다면은 새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어쨌건 북쪽에서도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장관님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명제적으로 전쟁은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력 통일은 절대 안 되고 평화 통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처럼 남북 화해 시대가 열리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뭐가 좋은 겁니까? 우선 첫째,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진 게 징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사소한 그 총소리도 비무장지대 쪽에서 나는 총소리도 이게 불안하게 들잖아요. 네네. 사실 저도 그 어린 시절에는 6.25 이후에 제가 이제 45년생이니까 6.25를 겪은 사람입니다. 피난 가서 빨치산도 받고 새벽만 되면은 저건 빨치산에 내려가요. 총소리도 네, 들리고. 네. 어디서 사셨습니까? 저요? 네. 전라북도 장수군 쪽으로 이제 피난을 갔으니까. 예. 지리산 밑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어디서 큰 소리만 터지면 심지어 지나가던 버스가 그 펑크 나는 뻥크 소리만 나도 이게 총소리 같아가지고 깜짝하게 놀래고, 이것도 저 북쪽에서 또 쳐내려왔나 하는 그런 이제 공포를 느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별로 의식을 못하는 것이 그때 안보 불안감을 덜 느끼고 살았다는 것을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안보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네. 근데 지금은 사소한 이 충돌에도 가령 북쪽에 말폭탄 가지고도 좀 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목함지뢰 사건 같은 거 났을 때 이게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불안했어요. 더구나 지금 이제 금년 4월 유기설이라는 게 상당히 널리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4월 유기설을 퍼나르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네들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나는 있다고 봐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선거철에 보수 결집을 위한 일종의 소재로서 4월 유기설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전 같으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런 4월 유기설이 이건 뭐 5월 유기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북한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런지 하는 것은 평양을 매일 그 사람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저들의 소위 흉중을 상당히 많이 읽어낼 수 있었죠. 네. 안보 불안감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뭐가 좋아집니까? 그다음에 남북이 잘 지내고. 안보 위기 지수가 올라가면은 소위 한국의 신용평가, 경제적 신용평가가 등급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 위험이 있다 하면은 우선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들이 빠져나가죠. 경제가 위축되고 바로 그렇죠. 악영향을 주죠. 증권시장이 출렁거리고 그다음에 투자가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출도 안 되고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전체 국민의 안보 불안감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안보 때문에 생기는 코리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 정반대의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위기도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함지뢰 사건 때 한국경제신문 발표에 의하면 34조가 빠져나갔답니다. 하루 동안.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10분의 1이 거의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우리 경제는 더 휘청거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냥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경제가 당장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그 국민들 이른바 이제 접적 지역이라고 우리가 쓰지요. 접적 지역이라고 쓰는 경기도 북부, 강원도 네. 북부, 북한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해안선 쪽도 뭐 경기도 뭐 인천 뭐 백령도 이런 데는 항상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북 화해 협력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무슨 뭐 퍼주기니 무슨 뭐 끌려다니기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진짜 좀 제가 볼 때는 답답해요. 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어쨌든 반북의식, 반공의식, 이 적대의식은 더 높아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리고 그 9년 동안 통일을 하자, 남북이 잘 지내자 그러면 종북 세력으로 종북 사냥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국민들이 좀 젖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언론들도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고, 그리고 대선 때 그러니까 그것이 약발이 먹힐까봐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칼빈 스노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 이거는 뭐 사실과 다른 또 보도를 해서 안보 불안감을 높이는데, 어쨌든 이번 대선 때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어쨌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에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다시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또 거기 난 따라오리라고 봐요. 네. 9년 동안 철저하게 반공 교육을 받은 것처럼 되지만, 네.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뽑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 9일 날 1차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 3일인가 후에 전남대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남한 사재기 안 한다. 그게 바로 햇볕 정책의 성과다. 북한 금강산에도 가보고 평양도 가보니까 북한 별거 아니네. 뭐 우리가 이긴다. 이래서 안보 불안감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없어졌다. 그런 것처럼 다시 그걸 되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화해 시대를 열려면 어쨌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남북 관계의 문제를 푸는 고리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저는 그 금강산 관광과 이제 그 개성공단 조업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문재인 후보가 그 얘기 해놨습니까? 얘기했죠. 거의 공약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데 대한 기대가 있어서 북한도 협조적으로 나오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기술적으로 바로 뭐 취임 다음 날은 어려울 거예요. 네. 어렵겠지만 그렇기 전에 먼저 북한한테 사인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인도적 차원의 민간 대북 지원이라든지 교류 왕래 이것을 그 승인하면은 네. 그건 충분히 북한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정치적 부담이 적은 그렇죠.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에는 인도적 지원도 일체 다 끊어버렸거든요. 특히 영유아 부분.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네네. 모자보건 뭐 영유아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은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활동이 돼가지고 저러는구나 하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장관님, 제가 19대 국회 전반부에 외통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혀서, 그러면 송곳으로 축구공 바람 빼듯이 누구나 시비를 걸 수 없는 영유아 지원, 그거는 좀 하자, 특별법으로. 근데 당시 새누리당도 그건 반대를 못 하잖아요. 영유아를 지원한다는데. 그리고 뭐 우유 갖다 주는 걸 뭐 어떻게 그게 농축 우라늄도 아니고 핵무기를 만들 수도 없고, 반대를 아무도 안 해요. 근데 통과가 안 돼요. 4년 동안. 반대를 안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유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 차원의 이 교류 왕래 협력을 활성화시키면은 북쪽에서도 이제 호응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햇볕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98년 처음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제가 통일부 차관이었었는데,
그때 햇볕 정책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준다고 그럴까? 햇볕 정책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북한한테 믿음을 주는 방법이 민간 차원의 그 대북 지원이라든지 민간 차원의 교류 왕래를 대폭 활성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편이 좋은 남쪽이 북한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그 사인을 보내니까 북한도 거기에 처음에는 굉장히 방어적이었어요. 네. 햇볕 정책이 불안했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기분 나빠했죠. 기분 나빠했죠. 햇볕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 근데 말이 조금 그 외투를 벗긴다 하는 그런 이제 네. 이소부와의 그 비유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이게 본심이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그 토대 위에서 2000년에 정상회담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했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에 영유아의 인도적 지원 쪽으로 그것부터 먼저 승인을 해주고 아마 그 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통일부에서 승인만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올라가고 물건 가고 사람 가고 이렇게 되면서 북쪽의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을 이제 그야말로 휴민트가 뒤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네. 남쪽 사람들이 평양 시내의 그 동향을 가서 보고 들어오는 게 제일 정확한 휴멘트예요. 네네. 그걸 토대로 해서 뭐 금강산. 그러니까 없던 길도 계속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됐는데 그렇죠. 이미 다녀봤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길이 날씨가 찾아가기도 쉽고. 잠시 잡초에 묻혀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불 뽑는 거야 쉽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길도 그리고 또 철도도로도 연결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기차가 올라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차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7년 그게 5월 17일입니다. 네. 제가 그날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 기차가 개성의 봉동역까지 가고 제진에서는 금강산 청년역까지 기차가 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서 몇 번 이렇게 시험 운행을 하고 이제 곧 본격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올스톱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엘고가 되지 않고 부시가 돼서 모든 게 중단됐던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예. 근데 장관님 저는 좀 요즘 대선 시기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해 안 가는 것이 박지원 당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따라서 평양 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뭐 악수도 하고 이러면서 아무리 표가 급하더라도 뭐 주적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 취소하지 않았어요? 계속 지금도 주적론입니까? 지금도 주적입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은, 이건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면서 자기 부정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주적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와인잔 들고 무슨 건배하고 그랬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네. 이제 토론 당시 생방송 때는 본인이 확인을 못했는지 유승민 후보도 잘못 얘기했어요.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주적 개념은 없고 이제 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들도 이제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방백서에는 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주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적이라는 것은 교전 중에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교전 중에 그야말로 총풀이 서로 겨누고 있는 교전 중에 있는 상대가 주적이고 그다음에 그쪽의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보조적인 적이죠. 근데 주적이라는 용어는 제 기억에 95년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방백서에 처음 나왔다 그 뒤에 없어졌습니다. 네. 그때 95년이라는 상황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94년 3월 달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 때 그때가 이제 부총리급 총리급 교환을 위한 실무회담인데 통일부 차관이 나갔었고 저쪽에서는 조평통의 뭐 서기국장인지 하여튼 박영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꺼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3월 14일인가 그럴 겁니다. 4월 13일인가 3월 14일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국민 정서가 나빠졌어요. 예. 나빠지면서 그 북한에서 불바다 발언을 내놓은 거에 대한 일종의 우리 측의 대응이 95년판 국방백서는 대개 이제 94년 연말에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그러고 난 뒤에 그게 한 번 나오면 한 3, 4년 가나요? 근데 그뒤부터는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위협 또는 그냥 적 이렇게만 표현했고 미국도 스레트 위협으로 표현하지 그렇죠. 에너미로 표현 안 하지 않습니까? 에너미라는 단어와 스레트는 그 의미상 현격한 차이가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95년에 국방부역사에 한 번 나왔던 주적이라는 말을 지금도 20년이 넘은 얘기인데 지금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조금 잘못된 거죠. 책을 봐도 시험을 보려면은 최근 나온 참고서를 봐야 시험에 붙을 수 있지. 이게 해방 직후에 나온 참고서를 들고 어디 수능을 보러 갑니까? 저는 장관님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위스콘신 경제학 박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제학 박사를 따려면 기본으로 케인즈를 공부했을 텐데, 예? 평화에 대한 경제적 결과라는 아주 유명한 책.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평화회의에 영국 대표로 갔다가 독일에게 패전국에 너무 많은 배상금을 물린다. 이러면 또 위험하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유명한 명절을 남겼는데 이거 기본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 유승민 경제학 박사가 자꾸 북한을 때려부수고 쳐부숴야 될, 아니 전쟁에 진 나라도 너무 쫓으면 다시 위험하고 문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케인즈가. 왜 유승민은 왜 그래요 도대체? 글쎄요, 네, 뭐 그분이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표를 의식해서,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반복적인 색채가 분명한 사람을 밀게 돼 있다는 계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로서 그 계산을 먼저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케인즈의 뭐 이론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한테 표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또는 나한테 표를 보내게 만들려면 사람들이 보수 성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부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적이라는 것도 자꾸 들고 나와서. 예. 자, 장관님이 이제, 장관을 하셨고, 그리고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최고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에이. 남북 관계에서 국내 최고면 세계 최고죠. 그리고 어쨌든, 이론도 아시고, 또 실제 현장에서 장관도 해보셨고 하는, 그런 경륜에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됐다. 그러면 통일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 관계를 복원을 해야만 되는 일종의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네. 물론 햇볕 정책 1.0 그 버전으로 그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햇볕 정책 2.0 내지는 뭐 필요하다면 햇볕 정책 3.0도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일을 시작을 해야 처음부터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상황을 연습생은 안 된다. 복원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슷한 얘기도 했어요. 문 대표한테 과거에 과거 정부에서 이른바 캠프 출신들, 캠프에 교수들이 많이 옵니다. 네. 교수들 들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교수들을 그 정책 결정 책임이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수습이 기본이들 6개월이더라. 네. 그러니까 93년도 그때 김영삼 정부 출범할 때 전부 교수들이었었습니다. 네. 뭐 외교부 장관, 뭐 외교안보 수석, 그 안기부장, 그다음에 또 무슨 장관이 있나.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었었지만 통일부 장관. 전부 교수들이 그 각양각색의 자기 개성이 강한 분들이 교수들이 그 외교안보 부처를 맡아놓으니까 자기 주장을 한번 내놓으면 꺾지를 않고 타협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 일을 하면 그 부처의 관료를 장악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냥 높은 삶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관료라는 게 좀 고약한 기질이 좀 있어요. 저도 그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관료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장악력과 그 다음에 경험. 이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론은 얼마든지 밖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보다는 현장 감각이 있고 정부 감각이 있는. 그렇죠. 그런 분이 했으면 좋겠네요.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정권 초에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정권 초에는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 그 털을 닦아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잘 굴러가면 그때는 이론가들이 들어가도 되죠. 제가 통일부 장관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통일부 장관이 일을 잘합니까? 아니면 통일부 장관이 노력을 해서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야 일을 잘합니까? 그거 두 가지 다인데요. 그렇죠. 예, 왜냐면 저는 사실 참 이러기가 좀 편했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하고 마인드가 비슷하시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뭐 기본적으로 장관들한테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부뿐만 아니고 네. 그 장관들의 보고를 대면 보고 받으면서 아주 상세하게 토론식으로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보고하는 재미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뭐 그런 방향으로 하시오. 이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이러기가 참 좋았었죠. 이렇게 편했었는데 그러려면은 본인이 또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신임을 받고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이 됐건 외교부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려면 본인 자신이 대통령을 자기 사람으로 탁 벗어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렇죠.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자기가 건의한 것을 100% 받아들이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요거 하나만 좀 다시 좀 보태보시오 하는 식의 코멘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장대 문제는 네. 그런 식견이 없는 대통령인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참 뭐 대면 보고 받을 실력이 없는 대통령.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아니면 사실 장차관 또는 수석비서관들 앞에서 어설프게 코멘트했다가 무시당할까 봐서 불안하면 그 대면 보고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다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있는데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다 알 수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그분 시절에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박식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그분은 감이라고 그럴까? 그다음에 장차관들 또는 수석비서관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해요. 이게 상당히 입력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뭔가 좀 안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정도는 됩니다. 네. 지난번 건 너무 특이한 경우고. 지난번 네. 특이한 경우. 특이한 경우죠. 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보고 오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또 재주가 있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보고 오는 사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는 불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너무 유식하시니까. 너무 유식하니까. 아이고, 참. 지금, 경선 때부터 문재인 캠프에 좀 합류하셨었잖아요. 그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셨잖아요? 10년의 힘위원회라는 거.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장차관을 지냈던 분들이 한 6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요? 모였다면서 저는 그냥 간판 노릇이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올렸는데, 나중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좀, 상황이 발전이 돼가지고 요즘은 회의하느라고 좀 매주 정기적으로 목요일날 회의를 하는데 오전에 지난주에도 주말에 갑자기 강남에서 모여가지고 바로 문 후보가 TV 토론 같은 데 쓸 수 있는 토킹 포인트 이런 정리를 해서 바로 보내고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현역 국회의원 8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이러저런 장관을 파트너를 만나서 국정감사도 하고 업무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정청래가 실력이 있네 없네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보겠지만 저도 저 장관은 좀 맹탕이네. 저 장관은 좀 디테일이 좀 있네. 저는 디테일이 없으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실력이 없으면. 그리고 디테일 얘기하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경험을 저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정치권에 와서 경험한 바로는 정말 디테일에 강하고, 기본 가치와 방향이 저하고는 딱 맞는 분이 바로 우리 정세 장관님 진짜입니다, 이건. 저는 입에 바른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자랑만 잘하지 남의 칭찬과 자랑을 못하는 사람인데 정세현 장관님은 진짜로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 햇볕 정책을
가장 잘 온몸으로 임동원 장관도 있습니다만 같이 몸으로 익힌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 격변기 그리고 이 남북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저는 이 장관님의 이 지혜 이런 부분이 반드시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나라를 좋게 만들었는데 특히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자리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조언을 하고 또 역할을 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네. 예. 근데 장관님은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요. 45년생이면 올해 연세가 꽤 되시잖아요. 네, 뭐 새는 나이 73이죠. 근데 이 젊은이들의 감각이 좀 있어요.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또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뭐 노력하시는 게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타고났습니까? 유머 감각은 뭐 좀 타고난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제 시대 감각 얘기했는데 저는 개그 콘서트 같은 걸 안 보기 때문에 네. 볼 시간이 없어요. 안 보기 때문에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그 개콘에 나오는 얘기라고 뭐 그러는데 그거 모르는 건 있어요. 파파에서 김어준 총수가 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세현 장관은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다. 그렇게 우리 김어준 총수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 한복판 저도 지금 선거운동을 하다가 홍대에서 막 달려왔는데요.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1시간 정도 우리 조예가 깊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우리 정세균이라네. 정세균 국회의장님이고 두 분이 친합니까? 이름 비슷하시네. 네. 네. 저거 뭐 같은 평양에 가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대체적으로 9.19 성명 내용에 나온 내용대로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엘고어가 당선이 됐으면 클린턴이 평양에 갔다. 그러면 그것이 한방 해결됐다. 그런데 이 운명이 비껴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간 것은 그 전에 북한의 조명록 차수 예.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평양에 가서 이제 클린턴을 만난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갔지만은 사실은 그게 올브라이트의 방북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그렇죠. 방문 행보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10월 25일로 기억을 하는데 10월 25일 날 백화원 초대석까지 와서 김정일 위원장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한테 했던 얘기가 회고록 마담 세크리터리 페이지 465. 465. 465. 마담 세크리터리. 세크리터리. 네, 마담 세크리터리. 시크리터리가 아니라요. 나 갑자기 무슨 비밀스러운 이런 건줄 알았어요. 세크리터리. 세크리터리. 네. 예, 마담 세크리터리.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입니다. 네. 냉전이 끝나고 나서 남쪽에 있는 미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것이 우리를 여러분 위협하고 무슨 견제하기 위한 그런 무장력이었었다면 냉전이 끝난 뒤에 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소위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자 역할. 네. 거기 영어로 보면 play stabilizing role이라고 했어요. 네.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한테 미국이 우리와 수교만 해준다면 남쪽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이미 해놨습니다. 네. 그게 92년 1월 22일 날 얘기예요. 네. 그 당시에 김일성 생전이지만은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도 만들고 유엔에 동시가입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북한에서 당시 국제비서였던 김용순을 뉴욕으로 보냅니다. 여기 보내가지고 미 국무부 부장관 아놀드 켄트를 뉴욕으로 불러내가지고 획기적인 제안을 했어요. 네. 수교만 해달라.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군은 통일된 뒤에도 한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상과의 역할은 바뀌겠지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부시가 그걸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으로는 미국은 불구대천의 원수 아닙니까? 네.
근데 불구대천의 원수와 수교를 맺겠다. 이건 엄청난 변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구대천의 원수는 그러니까 수교를 안 하고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원수인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지만은 당신네가 우리하고 수교만 해준다면은 미군이 있는 조건을 얼마든지 수교를 할 수 있다. 미군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얘기를 미국에 건네놨습니다 하는 얘기를 2000년 10월 25일 날 또 해요. 네. 김정일이 울브라이트에게. 올브라이트한테.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그게 이제 클린턴 정부 말년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런 얘기까지 했고 아까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갈 수 있었으면 거기서 그런 조건으로 북미 수교, 미북 수교 문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그렇죠. 일본과 또 북한이 수교를 하고 일제배상금을 네. 또 일본이 다 주고 네. 그리고 남북 철도도 연결하고 그리고 정재원 협정을 평화협정으로도 바꾸고 그렇죠. 불가침 선언하고 그리고 북핵 완전 영구 불능화 이것도 그렇죠. 하고 참 그랬으면 아니 그러니까 좋았을 텐데.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올 수 있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려니까 뭐 도둑이 되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고가 그렇게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요 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동교동.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인사 가면 한 50분 정도 강연을 하세요. 남북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브라이트가 갔던 얘기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참 우리 민족이 박복하다. 그리고 천추의한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글쎄요. 근데 또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94년에 네. 94년에 김영삼 김일성 정상회담이 될 뻔하다가 김일성 사망으로 그게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그 정상회담 준비를 했었어요. 네. 한 보름 동안 진짜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했는데 정상회담 이명박 때 통일비서관 했던 분은 거기서 얻은 업무를 가지고 NLL 막 이런 것도 폭로하고 그러던데 그런 일을 안 하셨죠? 근데 이제 그때 정상회담 준비를 하면서 참 이게 내가 운이 좋다. 네.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가지고 통일 문제를 그것도 한미 간의 그 다리 한미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다리를 놔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9.19 공동선언 그때 이제 제가 정동영 통일장관한테 직접 들은 거는 자리에 딱 마주했고 50분이 원래 예정된 면담 시간이었답니다. 근데 정동영 통일장관이 아니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러면서 어찌하여 통미봉남합니까? 통미봉남. 네. 미국하고만 대화하려고 그러고 남쪽은 봉쇄하고 그때 웃더라는 거예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럼 우리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거의 5시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좋아서 아마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인차 육자회담에 나갈 것이다 하는 예고를 하고 그 이후로 분위기 조성이 되고 육자회담이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단일에 아마 그 시기 2-3달 동안은 미국에서 우리한테 오히려 어떻게 돌아가냐 북한이 무슨 생각이냐 이렇게 정보를 오히려 습득했던 기간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6월 달에 그렇게 간 뒤에 8월 15일 8.15에 북측에서 또 상당히 많은 수의 방남단 와가지고 현충원에도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충원에 참배를 굉장히 하고. 역사적인 사건이죠. 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경주에도 다녀오고 경주에도 다녀오고 하면서 그때 남북 관계가 굉장히 뭐랄까 화해와 협력을 향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치닫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장관님,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게 육자회담이 도대체 뭐고 9.19 성명이 우리 역사에서 왜 중요한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육자회담은 2003년 8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원래 회담이 시작된 것은 2002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한국 정부에다가 통보를 해왔어요. 북한이 94년 클린턴 정부가 체결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것을 이행은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플루토늄 폭탄을 만드는 것을 중지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네. 그런데 플루토늄은 아닌 것 같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좀 수상하다 하면서 한국 정부로 하여금 남북 관계를 좀 속도 조절을 하라는 그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2002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한미 간에 상당히 좀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남북 관계를 좀 속도 조절을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증거를 내라. 증거가 네. 있어야 뭐 속도 조절하든지 북한을 압박하든지 북한을 공격하든지 할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미국에서는 구체적인 물증은 없고 심정이 확실하고 몇 가지 방증 자료는 있다 하는.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 같다는 것은 핵물질을 만드는 것 같다. 예, 우라늄. 우라늄. 예. 네, 우라늄을. 그러니까 그거를 캐 가지고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에 넣고 계속 전기로 돌리면 그것이 이제 정제가 돼서 순도가 93% 내지 95% 되면 네. 바로 그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우라늄 네. 폭탄을 만들기가 쉬우니까. 근데 약간 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걸고 부시 정부가 북한을 이제 압박해 들어갈 때 우리 정부가 참 곤혹스러웠었습니다. 네. 증거도 없이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남북 관계도 상당히 제약을 받았는데 2003년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이 처음에 오자회담을 하자고 그랬어요. 어디를 빼는 겁니까, 그러면? 러시아를 뺀. 그러니까 러시아를 뺀.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 북한은 이제 문제를 일으킨 나라니까. 그리고 중국. 오자회담을 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북한이 그걸 거절했어요. 네. 북한이 거절을 하고 회담에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달에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네. 서울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신라호텔에서 장관급 회담을 했는데 북쪽 대표를 설득을 했죠. 그때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저쪽은 김영성. 아, 김영성. 그러니까 얼굴 좀 이렇게 좀 잘생기시고 핸섬하게. 그 사람 때문에 나 손해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은 이제 밖에 같이 나가면은 그 우리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아주머니들이 미남 아저씨라고 부르고 나는 뭐 북한 사람, 내가 오히려 북한 사람인 줄. 근데 약간 그때 오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이게 미국이 지금 회담을 열자 할 때 빨리 나와야 된다. 네네. 당신 내가 결벽하면은 거기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뭔가 지금 받아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받아내는 것도 회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밖에서 이렇게 때만 쓰면 되겠는가 해서 이제 설득. 현재 한반도 평화포럼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키와 몸무게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1998년 3월부터 제11대 통일부 차관, 명지대학교 개건교수,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국가정보원 원장 통일특별보좌역, 그리고 2002년에서 2003년 2월까지 제29대 통일부 장관, 그리고 웬일입니까 이거? 제30대 통일부 장관에다가 원광대 총장님을 역임하신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세계석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세 개짜리 붙일 수 없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석학이 못 됩니다. 예. 그럼 박학으로 하겠습니다. 박학.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예. 박학다식한 이런 식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정세현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이렇게 북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저께 누구라고 내 이름은 검명할 수 없지만 너무 못하시는 분이 한 2번 있더구만요. 네. 예. 좀 안쓰럽대. 어제는 너무 못한 분이 좀 못한 걸로 돋보이고 네. 또 잘한 분은 또 잘한 걸로 돋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토론도 양강구도가 좀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토론도 양강. 못하는 걸로 강하고 네. 잘하는 걸로 강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여지없이 유승민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한테 송민순 쪽지를 얘기했는데 후배 장관이죠? 누가요? 송민순. 그렇죠. 노무현 정부 말년이니까 그분은. 네네. 저는 노무현 정부 초에 통일부에 있었고
그분은 노무현 정부 말년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통일부에 있을 때는 그분이 안보실장으로 예. 계실 때입니다. 그분이 육자회담 대표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하면서 사실은 2005년 9월 19일 날 나온 네. 9.19 공동성명. 네. 그게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러시아 모든 나라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완벽한 로드맵이다라고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주역이었었어요. 사실은 네. 그 당시에 그 9.19 공동성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그렇죠. 네. 정동영 장관.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한 4시간 면담한 이후에 그 9.19 성명도 나왔죠. 9.19 공동성명, 그렇죠. 이제 2005년 6월 15일 날 평양에 올라가서. 네. 저도 그때 그 고문 자격으로 같이 갔었습니다만은. 그래서 6월 17일 날 정동영 장관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죠. 근데 그때 9.19 공동성명까지 논의가 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한테 했던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네. 맨 처음에 발언했던 것은 그동안에 남쪽에서 쌀과 비료를 보내줘서 우리 인민들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이거를 내가 우리 인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니 꼭 남쪽에 전해 주십시오. 남쪽에서 쌀과 비료를 보내놓으면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 하는 뭐 소문이 돌아다닌다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배급을 해주고 다시 걷어간다든지 또는 군인들이 뺏어간다든지 하는 네. 이 얘기가 또 안 온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 그게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가 육자회담에 곧 돌아가겠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육자회담에 2005년 6월 중순쯤 되면은 북한이 육자회담에 빨리 들어오지를 않고 뭔가 밖에서 미적거리면서 자기네들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관철될 때까지는 회담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곧 육자회담에 돌아가겠다. 북한 표현으로 인차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인차 돌아가겠다. 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9.19 공동성명까지 거기서 틀이 짜여지지는 않고, 네. 그건 나중에 이제 9월 달로 넘어가서 우선 첫째 남북 간에만 합의가 돼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미북 간에도 합의가 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오자회담이 아니라 육자회담에 돌아오는 쪽으로 얘기가 돼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 하나를 보탠 겁니다. 네. 그래서 육자회담이 바로 됐습니까? 8월 달에 열리죠. 8월 달에. 근데 이제 북한에서 처음에 오자회담을 거부하는 이유가 간단했었어요. 중국이 이미 미국 편이다. 아, 네. 중국도 못 믿었군요, 그러니까. 못 믿었죠. 북한의 입장으로.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당신네 편을 들어주는 게 중국인데, 네. 중국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가. 차라리 그렇게 불안하다면 러시아를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이렇게 북한 편을 들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아이디어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북한한테 상당히 네. 설득력이 있었는지. 하나의 안전판이 될 수 있었고, 그렇죠. 육자회담이 나오는. 육자회담을 북한이 역제하는 식으로 해서 8월 달에 네. 회담이 열립니다. 그게 육자회담이 그러니까 8월이 2003년? 2003년이죠. 2003년 8월. 2003년 네. 8월에 2003년 8월에 육자회담이라는 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건 남북한 네. 그리고 미일 중러. 미일 중러 이렇게 네 나라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쭉 그게 베이징에서 쭉 처음입니까? 육자회담? 그렇죠. 게? 네. 네. 2003년 8월 달. 8월 달에 8월 27일일 겁니다. 처음 열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차수를 거듭보면서 2005년으로 넘어갑니다. 네.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한 정도로 그 회담에서 접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상당히 이때 관심도 많이 받았고,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뭔가 돼가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측 수석 대표가 손민순 네. 당시에 외교부 차관보입니다.
차관보였었는데 그 미국과의 관계도 비교적 좋죠. 북미국장 출신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거중 조정자가 필요해요. 네네.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국이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하겠습니까? 또 북핵 문제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결을 권한은 없지만 결정권은 안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최대 피해자가 한국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그렇죠. 문제이고 거기는 뭐 그렇게 절박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핵 문제는 우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 네. 미국이나 중국한테는 해결되면 좋고 안 돼도 뭐 그게 크게 손해볼 거 없고 러시아, 일본은 글쎄 그 뭐 해결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좋고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거중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미국, 북한한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는 쌀과 비료입니다. 아, 예. 네. 그 대북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이 그 당시 북핵 문제를 푸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어요. 북한에게 어쨌든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도 주고 우리가 그래서 성의를 다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마음을 좀 녹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 햇볕 정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쪽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노골적으로 묻지 못하지만은 이게 내년에도 이런 쌀과 비료가 지원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네. 장관님 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건너뛰어서 그래서 이제 9.19 성명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9.19 성명대로 됐으면 됐는데 이게 이제 깨진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방코 델타 아시아 그 문제를 치고 나왔잖아요. 그게 좀 저는 좀 유감스럽던데. 예. 사실은 그게 이제 9월 19일 날 합의서가 발표가 되지만 네. 그러기 전에 9월 15일 고 며칠 동안 한 2, 3일 회의를 쉬고 있었습니다. 네. 쉬고 있는데 9월 15일자 우리 신문에 조그맣게 북한이 그동안에 위조 지표를 그려가지고 네. 해외에서 돈 세탁을 한 뒤에 그걸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데다가 저금을 해놓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미 재무부에서는 장차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곧 실행하려고 한다는 짧은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로 그것이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다른 데서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는 퍼날리지를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나 보다 싶었는데 9월 19일 날 그 9.19 공동성명이 나오고 나서 그 이튿날 9월 20일 날 바로 미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에 저금해놓은 북한의 돈 2,500만 달러는 그 내주지 마라. 그걸 만약 내주면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는 이제 미국과 거래를 포기해야 된다 하는 식의 협박이죠. 네. 제재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반발하면서 9.19 공동성명 다 좋았는데 말하자면 9.19 공동성명대로만 되면은 북한도 핵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날 미국이 뒤집는 걸 보면은 처음부터 이 합의를 이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 반발해가지고 핵 활동을 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네. 그로부터 1년 후에 핵실험을 해버립니다. 2006년 10월 9일 날. 네. 그 대목에서 제가 요즘 대선 TV 토론에서 어저께도 그 얘기 나오던데 안철수 후보가 그거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대요. 2006년 10월 달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1차 시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책임이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시간적으로는 그게 노무현 정부 시기지만 그러나 사건의 그 전말을 보면은 그 전날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평가를 받는 9.19 공동성명에 미국,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모두가 다 만족해가지고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걸 합의해놓고 그 이튿날 BDA 방코 델타 아시아 2,500만 달러 그 송금을 갖다서 못하게 하는 미국의 조치 때문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핵 실험을 하겠다고 그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때문에 그런 핵실험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전혀 인과관계도 연결이 안 되는 근데 거고. 그분은 이런 것까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네. 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지금 경남대의 김모 교수도 있잖아요. 아니 김근식 교수도 있고 뭐 백학순 박사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런 걸 갖다서 상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 핵실험은 1차 핵실험은 부시 정부가 북한을 자극했다고 그럴까?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비대위 동결 그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러면서 9.19 성명이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폐기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9.19 공동성명의 내용이 무엇길래 그렇게 우리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까? 첫째 9.19 공동성명 1항을 보면은 네.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네. 물론 북한이 비핵화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밑에는 1항 중에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1항, 네. 1항이라고. 1조에 이제 1항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고 2항이 그 밑에 있는 것이 미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가요.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 이른바 그것은 크게 말하면 그게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조항은 첫째가 미북 수교, 네. 두 번째가 일북 수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핵으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게 1항이면 네. 2항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 수교도 해주고 일본도 북한과 수교하겠다 그랬었어요. 3항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4항이 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그걸 평화협정으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규정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5항은 그동안에 서로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하자. 그래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자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행동하고 동시에 약속을 하면 그럼 반드시 이행하자 하는 동시 패션으로 하자. 네? 동시 패션. 그렇죠. 네. 그 약속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세계 언론이 이것은 소위 노스 코리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완벽한 로드맵이다 한 평가를 했어요. 거의 유일한 합의사항. 그렇죠. 네. 그거를 그날 깨버렸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좋다 말한 정도가 아니라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 때 아까 잠시 빠뜨렸는데 그게 북한한테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당신네가 너무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피곤하게 만들어서 미국도 협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그중 조정을 할 테니까 앞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요구 수준을 낮춰라. 응? 합리적으로 협상을 해야지.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쪽에 수긍을 하면 그걸 가지고 미국을 다시 설득을 해서 우리가 북한을 이런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미국도 무턱대고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식의 협상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중국한테 이게 우리가 이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결론 냅시다 해서 만드는 것이 9.19 공동성명이고 네. 그거 만들 때 당시에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우리 즉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 회고록은 좀 별개의 문제고. 네. 자, 그런데 제 기억으로요. 9.19 공동성명에 나온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미 수교, 북일 수교, 그리고 경제협력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시도가 2000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올브라이트가